내가 미쳤지. 그런 쓰레기를 살려줄 생각을 한 내가 등신이야. 남편은 평생 증오하던 아버지에게 자신의 간이식을 해주지만 아버지는 새 삶을 얻자마자 저희 부부의 전 재산이 담긴 통장을 훔쳐 도망쳤습니다. 이 엄청난 배신감에 남편은 쓰러져 혼수 상태에 빠졌고 저는 남편을 배신한 아버지가 80억 부자의 충격적인 비밀을 이용해 또 다른 사기를 계획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소통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동네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 단지, 그 중에서도 가장 낡은 동에 자리한 작은 전세방. 창고형 물류센터에서 3년의 연애 끝에 혼인신고를 올린 지영과 민주는 결혼식을 생략하고 방 2칸짜리 전세방에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중고로 마련한 가구와 가장 저렴한 식기들로 채운 옹색한 살림이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사랑만큼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민준 씨는 지게차로 물건을 상하차했고 지영은 전산 기록과 창고 정리를 맡았습니다. 두 사람은 5년 안에 2억을 모아 근처 아파트로 이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자는 소박하지만 확고한 미래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준 씨는 성격이 아주 유하고 선했으며 친절함이 몸에 배어 있어 직장 동료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지영은 그런 남편이 자신에게 과분하고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홀몸이었기에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지영은 이미 20대 초반의 홀아버지를 암으로 여의었고 민준 씨 역시 오래전부터 혈혈단신으로 살아왔다고 지영에게 말했기 때문에 지영은 당연히 민준 씨의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신 줄 알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이 물류센터에서 퇴근하고 막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참이었습니다. 딩동 하는 벨소리가 낡은 전세방의 정막을 깼습니다. 지영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문을 열었고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손님을 마주하고 놀라 몸이 굳었습니다. 문 앞에는 깡마른 체구에 낡은 코트를 걸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문을 연 지영을 쓱 훑어보더니 안에서 걸어 나오는 민준 씨를 향해 반갑다는 듯 크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너 찾는데 몇 달이 걸렸다. 아버지가 여기를 어떻게 해. 당장 나가요. 이놈의 자식이 애비를 봤으면 깍듯하게 인사부터 할 것이지. 어디서 언성을 높여. 민준 씨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로 삽시간에 붉어졌고 노인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영은 살면서 민준 씨가 그렇게까지 격하게 화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에 더욱 당황스러웠고 그가 느끼는 고통의 깊이를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왜 임마, 내가 아무리 도망치고 숨어 살아도 이 애비 손바닥 아니야. 시끄러워요. 찾아온 이유나 말하세요. 용건만 간단히 하고 사라지라고요. 민준 씨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 노인은 잠시 입을 다물더니 시선을 지영에게로 돌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마치 자신에게 화를 내는 아들을 무시하려는 듯한 뻔뻔한 태도였습니다. 자네가 내 며느리인가 보네. 특출나 보이진 않지만 야무지게 생겼네. 반가워, 며느리. 지영은 민준 씨에게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다고 들어왔기에 갑자기 나타난 시아버지를 보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손님이 나타난 것 자체도 충격이었지만 노인과 민준 씨 사이의 극도로 적대적인 분위기가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영은 말을 더듬으며 인사했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못 본 걸 본 것 마냥 놀라는구만. 대충 상황 보니 민준이가 날 저승간 사람으로 소개한 모양이네. 내 말이 맞지? 네. 아니요.
그게 그러니까. 며느라, 쫄지 마. 안 잡아먹으니까. 며느리, 나 배고프네. 한 상 차려줄 수 있겠나? 민주는 노인의 등장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지영이 노인의 말대로 밥을 차려주기 위해 주방으로 향하려 하자 민준 씨가 다급하게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가 지영의 손목을 잡은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의 떨리는 손에서 그가 느끼는 분노와 공포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아무것도 하지 마. 저 사람 나한테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어. 아버지라는 말조차 아까운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당신도 무시해버려. 여보, 왜 그래? 아무리 그래도 여기까지 오신 분을 그냥 내보내. 식사라도 챙겨드리고. 좋게 대화로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어? 지영은 남편의 깊은 상처를 짐작하면서도 손님을 굶겨 내보내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빨개진 얼굴로 시아버지를 노려보았지만 결국 지영의 손목을 놓아주었습니다. 지영은 주방으로 들어가 간단한 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접시에 덜어 상을 차렸습니다. 상차림 내내 민준의 싸늘한 시선과 노인의 뻔뻔한 미소가 느껴져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은 아주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그는 지영에게 손맛이 좋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그 칭찬이 전혀 달갑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식사를 마친 후 민준 씨를 향해 드디어 본론을 꺼냈습니다. 민준아, 나 돈 좀 줘라. 한 1,000만 원만 빌려줘. 이 애비가 다음 달에 큰돈 생길 것 같으니까 그때 2배로 갚으마. 노인의 입에서 결국 돈 이야기가 나오자 지영은 그제야 민준 씨가 왜 그렇게까지 흥분했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예상했다는 듯 싸늘하게 코웃음 쳤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온 거예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한테 또 돈을 줄 것 같아요? 사기치고 도박하고 여자 끼고 술 마시는데 흥청망청 돈을 쓰는 양반한테 제가 주머니를 열겠냐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시고 밥 다 먹었으면 그만 나가세요. 이놈의 자식이 안 본 사이에 성깔이 훨씬 더러워졌네. 야, 이놈아, 다음 달에 이 아비가 2배로 갚는다잖아. 잔소리 말고 빨리 1,000만 원 인출해서 가져와. 민준의 말대로 시아버지 강철웅은 도박과 유흥에 빠져 아들의 등골을 빨아먹는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그제야 지영은 남편이 왜 그토록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했는지, 왜 그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며 살아왔는지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노인은 돈을 주지 않자 바로 전세방 바닥에 벌러덩 누워버리며 돈을 줄 때까지 절대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더불어 겉옷까지 벗어 팬티 바람으로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는 소리를 지르고 밀쳐보았지만 강철웅은 끈질기게 버티며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제발 꺼져달라고 절규했습니다. 지영은 어찌할 바를 몰라 눈치만 보며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민준 씨는 지영에게 다가와 사과하며 곧 시아버지를 쫓아낼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강철웅에게 돈만 주면 나가겠다고 말하며 여유롭게 텔레비전을 보고 시간을 때우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상황은 단순한 가족의 다툼을 넘어선 아들이 아버지라는 이름의 몹쓸 존재에게서 벗어나기 위한 처절한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지영은 남편의 고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시아버지 강철웅의 기약 없는 점거는 지영과 민준의 신혼생활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지만 강철웅은 여전히 팬티 바람으로 집안을 돌아다녔고 민준이 소리를 치며 나가라고 애원해도 그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잠을 자며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회사에 출근하는 대신 휴가를 내고 강철웅을 내보내려 했지만 그럴수록 강철웅은 더욱더 끈질기게 버텼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애비를 감금하는 게 말이 돼. 당장 1,000만 원 내놓으라니까. 당신은 아버지 자격 없어요. 내 인생에 없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됐잖아. 제발 조용히 사라져요. 민준 씨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며칠 만에 초점을 잃었고 지영은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깊은 상처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기에 말릴 수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없었습니다. 지영은 남편을 위해 식사를 차렸지만 민준 씨는 밥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들과 며느리를 보면서도 강철웅은 태연하게 중고로 산 낡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저러다가 당신 쓰러지겠어. 너무 흥분하지 마. 일단 저 인간이 원하는 대로 돈을 줘버리고 내보내는 게 나을까? 다시는 안 찾아올 거라는 각서라도 받고. 안 돼, 지영아. 저 인간한테 돈을 주면 그건 평생 뜯어먹고 살겠다는 신호탄이야.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을 줘도 변하지 않을 사람이야. 난 다시는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아. 민준 씨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지영은 남편의 결심을 존중했지만 이 상황을 끝낼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4일째 되던 날 밤 민준 씨는 지영을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작은 목소리로 지영에게 설명했습니다. 여보, 내가 결국 방법을 찾았어. 당신한테 이런 몹쓸 꼴 보여서 너무 미안해. 방법? 뭔데? 당신이 1,000만 원 주기로 했어? 아니, 돈을 주는 대신 다른 걸 줄 거야. 이건 당신한테도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말하는 거야. 저 인간 사기와 도박 혐의로 이미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도박 빚을 졌거든. 그 빚을 나한테 갚으라고 했고 내가 20살 되자마자 도망쳐서 숨어 살았던 거야. 민준 씨의 고백에 지영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토록 선하고 착한 민준 씨가 왜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고 살았는지 비로소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하나 눌렀습니다. 난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내 인생에 기생하는 저 괴물을 내 손으로 끊어낼 거야. 그날 밤 민준 씨는 자신의 모든 과거를 담당 형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전세방에 경찰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민준 씨는 태연하게 강철웅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당신이 원하던 돈 대신 제가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민준 씨가 강철웅에게 건넨 것은 돈이 아니라 은색 수갑이었습니다. 은팔찌처럼 보였지만 곧이어 전세방 안으로 들어온 형사들이 강철웅에게 다가갔습니다. 강철웅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뭐야, 내가 뭔 수작을 부린 거야? 너 지금 이 애비를 경찰에 신고한 거냐? 이 빌어먹을 개호로 자식아, 넌 이 아비가 꼴랑 돈 1,000만 원 달라고 했다고. 경찰에 신고해. 아버지가 저한테 뜯어간 돈이 얼만지는 알고 계세요? 말해 뭐합니까? 당신은 이제 내 아버지가 아니니까 제발 좀 찾아오지 마세요. 이번에 감옥 들어가면 꽤 오래 썩다 나와야 한다니까 아예 거기서 말년까지 쭉 보내시라고요. 이봐요, 아버지. 이번이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도 마지막인 줄 아세요. 다시는 얼굴 볼 일 없길 바랍니다. 감옥에서 오래오래 썩으란 말이에요. 민준 씨의 절규는 분노에 가득 찼지만 동시에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감옥에 보내야만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다는 비정하고도 슬픈 현실 앞에서 민준 씨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지영은 차마 그 모습을 볼 수 없어 눈을 감았습니다. 강철웅은 짐승 같은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지만 형사들에게 질질 끌려나가며 순한 양이 되어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저런 페류나 같은 자식? 너 같은 놈은 똥물에 튀겨 죽여야 해. 내가 오늘은 이렇게 잡혀가지만 다음에 기필코 널 씹어먹고 말겠어. 애비가 제대로 된 참교육 해주겠다고. 경찰차가 유유히 떠나자 전세방에는 깊은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민준 씨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지영을 끌어안으며 사과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 아버지라는 사람이 저런 놈팽이여서 죽었다고 말했어. 당신 많이 실망했지? 아니야, 당신한테 실망할 게 뭐가 있어. 아버님이 저런 분이면 나라도 없는 셈 치고 살 거야. 잘했어, 여보. 고마워, 여보. 이해해줘서. 저 인간 지은 죄가 하도 많아서 아마 오랫동안 나오지 못할 테니까 걱정 내려놓고 살자. 그렇게 시아버지 강철웅의 등장부터 퇴장까지의 악몽 같은 시간이 끝났습니다. 지영은 남편이 내린 비정한 결정이야말로 그들 부부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은 걱정을 내려두고 다시 물류창고에서 일하며 깨볶는 신혼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영은 남편의 어깨를 토닥이며 그들이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5년 안에 2억 모으기라는 꿈을 향해 굳건하게 나아갔습니다. 시아버지 강철웅이 감옥으로 간 후 지영과 민주는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1년 동안 두 사람은 물류창고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려 일했고 주말에는 절약하여 모은 돈을 통장에 기록하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전세방은 비록 작았지만 두 사람의 사랑과 노력으로 가득 찬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민주는 다시 유하고 친절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지영은 행복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민주는 강철웅의 존재를 완전히 잊은 듯 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은 300만 원 모았어. 우리 목표 2억 중에서 벌써 3천만 원이 넘었어. 이 속도라면 5년 안에 충분히 이사할 수 있겠다. 정말 당신 고생 많았어. 역시 우리 부부가 함께 노력하니까 안 되는 일이 없네. 다음 달에도 더 힘내서 달려보자. 서로를 격려하며 희망에 부풀어 살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평소처럼 퇴근하고 전세방의 문을 연 지영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려다 거실 풍경을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낯선 노인이 자신들의 낡은 소파에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준이 뒤따라 들어왔고 그 역시 노인을 보자마자 충격에 휩싸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깜짝이야. 아버지. 아니, 아저씨. 여긴 또 왜 온 거예요? 당장 나가요. 아버님, 여기는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아니, 감옥에 계실 분이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지영과 민준의 고성에 강철웅은 다 죽어가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1년 전보다 훨씬 수척해져 있었고 머리카락도 성글게 빠져 마치 병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너희들 집에 허락 없이 들어와서 미안하다. 비밀번호 알아내는 데는 나만의 노하우가 있어서 쉽게 따고 들어왔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오게 된 이유는 형 집행정지 판정을 받았다. 민준아, 이 아비가 간암이라서 감옥에서 나가란다. 치료해주기 싫으니까 나더러 알아서 치료를 받든 인생을 하직하든 알아서 하라나 봐. 이 아비가 너무 힘들구나. 간암이라는 단어는 지영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습니다. 아무리 몹쓸 인간이었다 해도
죽을 병에 걸려 돌아온 사람을 눈앞에서 보게 되니 지영의 마음속에는 연민과 혼란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그러나 민주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간암? 그래서 뭐? 나더러 당신 살려달라고? 내가 미쳤어? 당신 같은 쓰레기를 왜 살려내겠어? 밖에 나가서 암으로 하직하든 객사를 하든 나랑 상관없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아들아, 내가 많이 미웠나 보구나. 그런데 민준아, 이 아비가 죽을 때가 돼서 그런지 용서받고 싶구나. 내가 여기 온 건 나를 살려달라고 구걸하러 온 게 아니다. 너에게 사과를 하고 떠나려고 온 거야. 강철웅이 얼빠진 목소리로 사과를 했지만 민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는 이 한마디의 사과로 용서될 수 있는 깊이가 아니었습니다. 용서, 사과? 다 필요 없어. 당신 얼굴 안 보고 살게 해주면 그게 사과니까. 당장 일어서 내 집에서 꺼지란 말이야. 이 사기꾼 노인네야. 민준이 소리를 지르자 지영은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영은 민준과 강철웅 사이에 껴서 남편을 말렸습니다. 여보, 참아. 아버님 아프시다잖아. 다른 것도 아니고 암이라고. 여보, 아픈 부모를 모른 척하면 나중에 당신도 후회할 거야. 최소한의 예의라도 갖추자고. 당신 마음이 심하게 다친 건 알지만 이런다고 해서 당신 기분이 풀리진 않잖아. 당신은 빠져. 저 인간이랑 하루라도 엮이면 고달프다고. 이게 다 당신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니까 빠져줘. 민주는 여전히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지영은 남편의 상처 입은 마음을 알았지만 병든 사람을 길거리에 내쫓는 것은 인간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영은 타협점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아버님을 병원에 모셔드리고 최소한의 치료라도 받게 해드리자. 그리고선 만나든 말든지 하잔 말이야. 일단 아픈 사람을 병원으로 옮겨주고 생각하자고. 지영의 간절한 설득에 민주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흥분을 가라앉혔습니다. 그 역시 속으로는 괴로웠던 것입니다. 결국 민주는 강철웅을 등에 업고 차에 태웠습니다. 지영은 그의 뒷모습에서 씁쓸함과 함께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종합병원에 도착하여 재검사를 하고 강철웅을 입원시켰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간암이 다른 장기로 이전되지 않아 간 이식을 하면 치료와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지영은 감히 민준에게 간 이식 수술을 해주라는 말은 꺼내지 못했지만 최소한의 항암 치료비라도 지원해 주자고 민준에게 조심스럽게 권했습니다. 민준은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영은 이 정도가 민준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 강철웅은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한 차례 받았습니다. 지영과 민준이 면회실에 도착했을 때 강철웅은 이전에 뻔뻔하고 악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카락도 많이 빠진 데다 몸까지 빼짝 말라서 숨을 힘들게 쉬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준아, 내가 잘못했다. 널 제대로 키우지도 못했고 평생 너를 속이고 돈만 갈취했구나. 이런 애비가 세상에 또 있을까 싶다. 진심으로 잘못했다. 이 애비가 저승에 가면 꼭 너에게 저지른 벌 받도록 하마. 강철웅은 인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으로 고통스러워하며 마지막을 준비하는 듯한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영은 민준을 보았습니다. 민준은 눈시울을 붉혔지만 여전히 분노를 억누르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멍청한 인간아. 그러게 좀 착하게 살지. 이게 다 당신이 나쁜 짓만 하고 살아와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하늘이 당신을
아버지를 벌한 거라고. 나도 안다, 민준아. 이런 못난 애비가 뭐라고 더 할 말이 있겠니?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고 미안하다, 아들아. 됐어. 당신이 사과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 난 계속해서 당신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살 거야. 꼴도 보기 싫으니까 조용히 저승으로 떠나. 민준의 말은 차가웠지만 그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지영은 남편의 분노가 사실은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어린 아들의 슬픔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강철웅은 민준의 독서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마, 아들아. 그만 가거라. 지영아, 너도 그만 가봐라. 이 애비가 너희들 얼굴 보면 살고 싶어져. 나 혼자 편하게 떠나도록 내버려 두거라. 강철웅이 삶을 포기한 듯한 말을 주저리 늘어놓자 민준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의사가 그러는데 당신은 오래 고통스러워할 거래. 간 이식을 받지 않으면 병마와 오랜 시간 싸우다가 저승을 가든 살아남든 할 거래. 그런가? 그런데 이 아비가 기운이 없어서 병마를 이길 자신이 없구나. 그냥 고통 없이 떠나고 싶은데 그건 안 되겠지. 당연하지. 당신이 나한테만 상처인 줄 알아? 많은 사람들한테 사기 쳐먹어서 상처 줬잖아. 나와 그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 10분의 1도 느끼지 못했는데 쉽게 하늘에서 받아주겠어? 민준의 말이 너무 선을 넘는 것 같아 지영은 조심스럽게 남편을 타일렀습니다. 여보, 그만해. 아버님, 지금 항암제 맞고 엄청 고통스러우실 거야. 괜히 더 힘들게 할 필요 없다고. 그만하고 나가자. 며느라, 난 괜찮다. 내 아들이 날 실컷 욕하고 원망하게 둬라.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구나. 강철웅은 계속해서 약한 모습으로 사과했고 민준은 분노하면서도 슬퍼했습니다. 지영은 민준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을 때 그가 얼마나 선하고 착한 사람인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준은 매일 시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지영도 남편을 따라가 강철웅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강철웅의 몸 상태가 급속도로 더 나빠지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빨리 간 이식을 하지 않으면 후유증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영은 여전히 민준에게 간 이식을 하라는 말은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민준이 강철웅을 내려다보며 마음의 결정을 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만약 내가 아버지 살려주면 다른 삶 살겠다고 약속할 수 있어요? 뭐, 너 지금 간 이식해주겠다고 말하려는 거냐? 됐다. 내가 무슨 염치로 너한테 이식을 받겠냐. 난 그냥 고통스럽게 떠날 테니 상관 말아라.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날 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대로 아버지 보내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불행하게 살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간 이식해주면 똑바로 살겠다고 약속하세요, 아버지. 당신이 상처 줬던 사람들에게 찾아가 일일이 사과하시고 남에게 피해주는 사람이 아닌 도움되는 사람이 되란 말입니다. 이 약속 지키실 수 있어요? 민준의 절절한 고백에 강철웅은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인간 쓰레기를 살려주겠다는 아들의 말에 강철웅은 진심으로 감동한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 같은 놈을 살리겠다는 거냐? 제발 그러지 마라. 난 마음의 준비가 됐으니 그냥 놔 죽어라. 비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살아남아서 당신이 저지른 데가 치르라고요. 새 인생 살아서 나에게 존경스러운 사람으로 남아달란 말입니다. 결국 강철웅은 눈물을 흘리며 민준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는 살고 싶다고 고백하며 새 사람이 되겠다고 간절히 약속했습니다.
민주는 그렇게 증오하던 시아버지에게 자신의 간을 이식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검사를 통해 이식이 적합하다는 것을 부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민준에게 선택은 당신 몫이니 어떤 결정을 해도 존중하겠다고 말해줬습니다. 민준의 등을 쓸어주며 지영은 그가 참으로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이 자신의 간을 시아버지 강철웅에게 이식해주기로 결정한 후 지영은 묵묵히 남편의 곁을 지켰습니다. 사흘 뒤 민준과 강철웅은 나란히 누워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 직전까지 민준은 강철웅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당부했고 강철웅은 무조건 알겠다며 고맙다는 인사를 연신했습니다. 수술실 앞에 홀로 남게 된 지영은 두 부자가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나오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몇 시간 뒤 의사 선생님은 웃는 얼굴로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두 사람 모두 무사하다고 전했습니다. 후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입원 치료를 더 받으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영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두 사람을 지켜보며 기다렸습니다. 늦은 밤이 되어서야 민준이 먼저 깨어났습니다. 여보, 괜찮아? 어디 아픈 데 없어? 조금 욱신거리네. 수술은 잘 됐대? 응, 당신도 아버님도 무사하대. 이제 며칠 입원하면서 경과 지켜보자고 하셔. 아마 두 사람 똑같이 퇴원할 수 있을 거야. 여보, 정말로 고생 많았어. 여보, 미안해. 내가 몸뚱아리 하나만 건강한 걸 믿고 당신과 결혼을 결심했는데 이런 모습 보여서 진심으로 미안해. 아니야. 나라도 당신과 같은 결정했을 거야. 아무리 미워도 부모는 부모잖아. 아주 잘한 일이니까 괜한 말은 그만해. 민준이 깨어나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강철웅도 눈을 떴습니다. 강철웅은 가득 머금은 미소를 뽐내며 민준과 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아, 며느라. 아이고 고맙다. 두 사람에게 내 목숨 비치게 됐구나. 아니, 난 이제 진짜로 새 사람이 될 거야. 아버님,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축하드려요. 다시 태어나셨으니 착한 인생 사셔야 해요. 우리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 거야. 지영과 민주는 강철웅의 결심을 들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퇴원만 하면 걱정 근심 따윈 없을 줄 알았습니다. 몇 주 뒤 두 사람은 함께 퇴원하여 전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주는 아직 일하는 것이 무리라 지영이 혼자 물류창고 일을 했고 민준과 강철웅은 집안에서 식사와 약을 먹으며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복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철웅은 하루가 다르게 건강해지고 있었지만 민주는 오히려 더 말라가고 거동하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민준을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간 이식 수술 후 일어나는 후유증으로 보인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간혹 이런 일이 있다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씩 치료받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지영과 민주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지만 두 달 뒤 하나의 사건이 터지면서 민준의 상태는 더욱 심각하게 나빠졌습니다. 몸을 완전히 회복한 시아버지 강철웅이 약속했던 모든 것을 무시하고 민준의 통장을 가지고 도망간 것입니다. 그는 예전같이 사기꾼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듯 했습니다. 이 엄청난 배신감에 민준은 극도로 흥분하며 강철웅이 두고 간 옷가지를 집어 던졌습니다. 개 같은 짐승놈, 내가 사람 구실하라고 살려놨더니 두 달 만에 내 통장 가지고 튀어. 내가 미쳤지. 그런 쓰레기를 살려줄 생각을 한 내가 등신이야. 여보, 그만해. 당신 이러다 쓰러지겠어.
그리고 아버님이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일이잖아. 당신 탓 아니야. 아버님이 나쁜 사람이라고. 내가 그 노인네를 살려놔서 또 사기치고 도박하고 다니면 어떡해. 그놈 때문에 피해자가 또 생기면 어떡하냐고. 내가 뭐에 홀려서 그 놓친 내한테 간 이식을 해준 건지. 민주는 흥분해서 말을 뱉더니 식은땀을 흘리며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지영은 혼비백산하여 민준을 깨우려 했지만 그는 정신을 놓으려 했습니다. 여보, 왜 그래? 많이 아파? 잠깐 기다려봐. 119 부를게. 조금만 참아. 정신 놓지 말고. 지영은 급히 구급대를 불렀고 민주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수술받은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당뇨와 고혈압이 심하다는 진단과 함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쇼크가 와서 위험한 단계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영은 장기 입원을 선택하고 남편의 치료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또다시 돈이었습니다. 지영과 민주는 실비보험을 들어놓지 않은 상태였고 시아버지 강철웅이 통장을 훔쳐 달아났기 때문에 오로지 지영의 돈으로 입원비를 내야 했습니다. 지영의 돈은 고작 한 달 입원할 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간 카드 빚이나 대출까지 받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지영은 자신이 한 푼이라도 아끼려 보험을 들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민주는 한 달이 지나도 여전히 후유증으로 힘들어했습니다. 입원 기간은 길어지게 됐고 병원비도 바닥이 나서 지영은 결국 살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매일같이 대출금 갚으라는 전화가 걸려왔고 원금은커녕 이자 한 푼도 내지 못하고 있으니 독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남편 곁을 지켜야 했기에 병원에서 잠깐씩 할 수 있는 일을 필사적으로 찾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민준이 걱정할까봐 휴게실로 나와 일자리를 검색했습니다. 그러다 눈에 띄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발견했습니다. 새벽 시간대에 몇 시간만 해도 꽤 벌이가 되는 택배 상하차 일이었지만 이미 사람은 모두 구했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지영은 긴 한숨을 내쉬며 다른 알바 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게실에 앉아있던 환자복 차림의 할머니가 지영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 할머니는 바로 김순복 여사님이었습니다. 저기 세댁, 일자리 찾는 거요? 아, 네. 제 남편 병원비를 대출로 받아서 냈거든요. 매일 전화로 들들 볶고 있네요. 이자라도 내라면서요. 아이고, 그래서 한 달에 얼마나 필요한 건데, 세댁. 적어도 이자라도 갚으려면. 그럼 혹시 나랑 일해보지 않을 거야? 내 간병인이 되어주면 시급으로 3만 원씩 줄게. 내가 혼자 샤워도 못하고 똥도 누기 힘들어서 세댁이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네 남편 간병하면서 틈틈이 와서 날 도우면 고마울 것 같다고. 시급 3만 원. 당시 간병인 시급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금액이었습니다. 지영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시급 3만 원이요? 할머니, 저 할게요. 열심히 돌봐드릴 테니까 저한테 간병 맡겨주세요. 잘 됐구먼. 그럼 간병도 하고 내 말동무도 좀 해주게. 자네가 정성껏 하면 내가 보너스도 줄 테니. 정말요? 고맙습니다, 여사님. 아니, 감사합니다. 김순복 여사님은 입원실에서 가장 비싼 VIP 병실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지영은 일자리를 구한 것이 너무나 다행이라 생각하고 민준에게는 비밀로 하고 틈틈이 여사님 병실을 오가기로 했습니다. 여사님은 하루에 1시간씩 3번만 왔다 가라고 했습니다.
지영이 샤워를 시켜드리는 것 외에는 여사님을 위해 특별히 해드릴 일이 없었습니다. 여사님은 화장실 볼 일도 혼자 보시고 식사도 알아서 하셨기 때문에 지영은 돈을 받는 간병인인데 너무 공짜로 돈을 버는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일을 찾아서 하려고 하자 여사님이 지영을 말렸습니다. 아이 새댁,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나랑 앉아서 드라마나 보자고. 그냥 같이 수다 떠는 것도 간병하는 거야. 얼른 편하게 앉아. 네, 여사님. 제가 너무 공짜로 돈을 버는 것 같아서요. 사실 제가 하는 일이 여사님 샤워시켜드리는 것 말고는 하는 게 없잖아요. 몸 둘 바를 모르겠어요. 사실 난 간병인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새댁이 딱해 보여서 도와주려고 한 것뿐이야. 뭐 어쨌든 오늘 자네가 할 일은 나랑 같이 드라마나 보는 거야. 지영은 여사님 옆에 앉아 드라마만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자 여사님은 주급으로 100만 원을 주셨습니다. 지영이 너무 많다고 하자 여사님은 보너스가 포함된 금액이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여사님, 이건 너무 많아요. 제가 아무리 돈이 궁해도 이런 식으로 쉽게 돈을 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허, 어른이 주면 그냥 고맙다고 하고 주머니에 넣는 거야. 자네 내 손 부끄럽게 할 거야? 네. 하지만 그냥 넣어둬. 새댁이 엄한 데에 돈을 쓰는 것도 아니고 남편 병원비 갚는데 쓸 거 아니야. 새댁, 나도 자네처럼 힘든 시절이 있었어. 내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아 도와주는 거니까 내 마음 편히 두란 말이야. 지영은 여사님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여사님에게 가족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사님은 아들, 딸들이 모두 해외에 나가 살고 있으며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얼굴도 잘생기고 매너 넘치는 애인이 생겼다고 자랑했습니다. 여사님은 자신이 무슨 기업 회장님이라도 되냐는 지영의 질문에 웃으며 자신의 일대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기업 회장? 내가 무슨 회장이야. 배움 하나 없는 무식쟁이인데. 사실 난 젊어서부터 미싱쟁이였어. 옷 만드는 공장에서 미싱질을 하면서 돈 벌었지. 그러다 옷을 내 멋대로 만들어 봤는데 꽤 좋아 보이는 거야. 그렇게 수십 년 일했더니 80억짜리 상가 하나 마련하게 됐지. 그래서 지금은 상가의 새만 받아먹고 살고 있네. 지영은 여사님의 파란만장한 자수성가 이야기에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절박한 순간에 자신에게 나타나 따뜻한 마음과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이 조력자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김순복 여사님은 지영에게 당신은 내 귀한 인연이라며 보너스를 포함한 넉넉한 주급을 계속해서 주었습니다. 지영은 그 돈으로 남편 민준의 밀린 병원 이자를 갚을 수 있었습니다. 여사님은 애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매일 늦은 밤에 들렀다 가서 지영은 한 번도 마주치지 못했지만 여사님의 말을 들으면 인자하고 훌륭한 분인 것 같았습니다. 여사님은 그 애인이 돈을 밝히는 다른 논팽이들과는 다르다며 자신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사님이 지영에게 심부름을 부탁했습니다. 새댁, 자네한테 할 일 하나 줄게. 내 집에 가서 속옷 좀 가져와. 갈아입을 속옷이 덜 말라서 집에를 좀 다녀와야겠어. 어떻게 시간이 되겠나? 그럼요, 당연히 되죠. 집 주소 알려주시면 얼른 다녀올게요. 지영은 여사님의 집 주소를 받아들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버스를 타고 몇 정거장 지나 내리니 주소 앞으로 으리으리한 주택이 나타났습니다. 지영은 이런 집에 사는 여사님이 부러웠고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지영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려는데 누군가 안에서 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지영의 남편 민준의 간을 이식받고 도망간 시아버지 강철웅이었습니다. 뭐야? 내가 여기를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 며느리, 너 내 뒤를 쫓고 다닌 거냐? 강철웅은 자신의 뻔뻔한 모습을 들킬세라 잔뜩 경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영은 너무 놀라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이야말로 왜 여사님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설마, 아버님이 김순복 여사님의 애인이세요? 뭐야? 내가 내 애인을 어떻게 알아? 너 뭘 노리고 있는 거야? 지영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민준의 간을 얻고 멀쩡해진 시아버지가 도박으로 탕진한 돈을 메우기 위해 80억 부자 김순복 여사님을 꼬드겨 애인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집안에서 지내며 여사님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수작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한탄스러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여사님한테 사기치려고 붙으신 거죠? 아버님은 여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성실한 분이 아니잖아요. 지영은 자신이 현재 병원에서 여사님의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과 민준이 간이식, 후유증으로 입원 중인 사실을 강철웅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강철웅은 지영의 손목을 낚아채며 대문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당장 여사님께 가서 모두 일러야겠어요. 아버님이 어떤 사람인지 다 밝히겠다고요. 인연이 왜 야단이야? 야, 내가 이 할망구 꼬시려고 얼마나 큰 공 들인 줄 알아. 너 행여나 입이라도 뻥긋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니지, 내가 내년을 어떻게 믿겠냐. 아무래도 너 사라져줘야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라지다니요. 며느라, 미안하다. 내가 살려면 내가 없어져야 해. 내가 순복이 꼬셔서 같이 사는 데만 2달이 넘게 걸렸거든. 이제 80억 상가가 눈앞에 다가왔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일러 바치면 곤란해지잖아. 그러니까 좀 사라져야겠다. 강철웅이 무슨 끔찍한 일을 꾸미는지 알 수 없었지만 당장 이 집에서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영은 자신을 붙잡으려는 강철웅의 낭심을 온 힘을 다해 걷어차버렸습니다. 아, 여길 걷어차면 어떡해. 아유, 아파 뒤지겠네. 야야, 어디 가냐, 며느라. 가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닥쳐, 이 사기꾼 놈아. 내 남편이 당신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죽든 말든 상관없다고 했지. 병원비도 한 푼 안 주고 말이야. 내 남편에게 사기친 거 바로 벌받게 해주마. 야야, 아이고, 부모 자식 간의 사기라니. 며느라, 잠깐 기다려봐. 내가 순복이 꼬셔서 상가 먹으면 절반 나눠줄게. 그러니까 멈춰봐. 우리 대화로 풀어보자고. 강철웅의 회유에도 지영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이 쓰레기 같은 사기꾼 자식. 너 잘 걸렸어. 여사님이라면 내 놈 쉽게 감옥에 보낼 수 있을 거야. 지영은 말을 마치고 바로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강철웅도 지영을 뒤쫓아오느라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지영은 여사님 핸드폰 번호를 몰라 직접 병원에 가서 진실을 전해야 했습니다. 강철웅이 사기당한 돈을 절반 나눠주겠다는 말에 솔깃할 법도 했지만 지영은 그가 남편에게 저지른 배신과 끔찍한 후유증을 생각하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강철웅은 자신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지영을 놓치지 않으려 필사적이었습니다. 지영은 병원에 도착하여 불이 나게 김순복 여사님의 VIP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강철웅도 거의 동시에 도착하여 본의 아니게 달리기 시합이 펼쳐졌습니다. 안 돼. 순복이한테 말하면 안 돼.
닥쳐. 내 놈이 내 남편간 이식받고 입을 싹 닦아버렸잖아. 훔쳐간 돈도 돌려주지 않았고. 당신 이제 끝났어. 내가 여사님께 모두 일러서 내 놈 남은 인생 감옥에서 보내게 해주겠어. 아예 안 돼. 나 형 집행정지라서 이번에 들어가면 진짜 나오기 힘들어. 며느라, 내가 잘못했다. 그만 뛰고 나랑 이야기 좀 하자. 너도 그만 가난해서 벗어나야지. 내가 호강시켜줄게, 세댁. 지영은 강철웅이 무슨 말을 하건 한기로 흘려버리고 여사님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바로 그때 강철웅이 지영의 뒤에서 머리채를 잡고 복도 화장실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아, 내가 한번 크게 해서 돈 준다고 했잖아. 왜 사람 말을 끝까지 안 듣고 뛰고. 그래, 이년아. 너 지금 크게 실수하는 거야. 순복이한테 입방정 떨면 내 인생이 끝장이라고. 내가 사기치려고 한 걸 알면 아마 그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날 엿먹일 거란 말이야. 너 순복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모르지. 무서운 분인 거 잘 알지. 자수성가하신 데다. 인맥도 화려하셔서 너 같은 일개 사기꾼 놈. 인생 쓰레기통에 처박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걸 말이야. 난 당신이 무슨 짓을 해도 여사님께 진실을 알리고 말겠어. 이년아, 안 되겠네. 너 내 말 한마디면 조폭들한테 잡혀가게 해줄 수 있어. 내가 도박장에서 일하는 건 알지. 걔들. 엄청 무섭다. 너랑 민준이를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할 수 있다고. 넌 걸어서 여길 나가지 못할 거니까. 그럼 일단 내년을 좀 패야겠다. 그 다음에 조폭들이 와서 정리해 줄 거야. 잘 가라, 이 멍청한 거사. 너 없애버리고. 순복이 계속 등쳐먹을 거야. 난 한 번 잡은 호구는 절대 포기 못한다고. 강철웅이 주먹을 지영의 얼굴에 뻗으려는 순간 화장실 대변 칸 문이 열리며 누군가 뚫어뻥으로 강철웅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김순복 여사님이었습니다. 개인 병실 화장실이 막히는 바람에 복도 화장실에 오셨다가 지영과 강철웅의 모든 대화를 엿듣게 된 것입니다. 이 자식? 착하고 순한 놈인 줄 알았더니 사기꾼이었다고. 세댁, 방금 말한 건 모두 사실이야? 네, 여사님. 이 인간 진짜 악마 같은 놈이에요. 제 남편한테 간 이식받고 통장 훔쳐서 도망갔다고요. 그이가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저놈은 남편 돈을 도박하는 데 썼다고요. 그리고 여사님께 사기치고 있는 중이고요. 김순복 여사님은 엄청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는 줄 알았는데 완전히 눈깔이 삐었었구나. 이런 잡놈을 알아보지 못하고 말이야. 어이, 강철웅. 당신 날 가지고 놀았구나. 감히 김순복한테 사기를 치려고 했다니. 정말 용감해. 이런 제길. 내년이 돈 좀 있다고 해서 사기 좀 치려고 했다. 근데 뭐 내가 나한테 준 거 있냐? 사기를 받아먹은 게 있어야 성립한다고. 뭐 얼른 그 100만 원으로 사기죄로 넣는다고. 야, 이 미친 할망구야. 글쎄, 내가 똥 싸면서 당신이 사기꾼인 걸 듣고 바로 친한 검사놈한테 전화했어. 아마 지금쯤 형사들이랑 대동해서 여기로 오고 있을 거야. 검사 앞에 가서도 그렇게 말해봐. 강철웅은 자신의 인생이 끝났음을 직감하고 화장실 복도로 튀어나가 도망치려 했습니다. 지영과 여사님은 몸을 날려 강철웅의 다리 하나씩 잡고 넘어뜨렸습니다. 이 우라질놈아, 내 남편이 간 이식으로 살려놨더니 은혜를 이따위로 갚아. 너 같은 놈은 평생 감옥에서 썩어도 싼 놈이야. 강철웅은 괴력을 발산하며 도망치려 했고 두 사람은 결국 손에서 그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강철웅은 두 발로 지영과 여사님을 걷어차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빠져나왔다. 이 멍청한 년들아. 검사랑 경찰이 온다고?
야, 이 강철웅이가 어떤 놈인 줄 알아? 얼마 전에 형사 100명 따돌리고 도망간 놈이라고. 잘 봐라. 이 강철웅이가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말이야. 강철웅이 시시콜콜 떠들고 돌아서려는 그 순간 민준의 주먹이 강철웅의 턱을 강타하며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이 사기꾼 놈아. 내간 떼서 살려놨더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따위로 살아? 난 당신 살리다가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이 새끼가 정말 애비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네. 야, 이 자식아. 그래서 내가 지금 죽었냐? 멀쩡하게 살아있잖아. 아, 얼른 비켜. 나 지금 튀어야 할 순간이니까. 민주는 며칠 사이 몸이 회복되었지만 이 정도의 힘을 낼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강철웅을 향해 주먹과 발길질을 퍼부으며 떡실신시켜버렸습니다. 결국 병원에 도착한 검사와 경찰들에게 강철웅은 현장에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간 이식 수술 후에도 도박과 사기로 형사들에게 쫓기는 상황이었기에 김순복 여사님이 고소하지 않아도 수배범으로 쇠고랑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강철웅은 오랜 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호호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건강을 찾은 민주는 얼마 뒤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부자는 VIP 병실로 가서 김순복 여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여사님, 저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여사님 덕분에 치료비도 벌고 나쁜 사기꾼 놈도 잡았네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새댁이 별말을 다 하네. 고마운 거로 따지면 내가 훨씬 더 고맙지. 자네 아니었으면 그놈한테 사기당했을지도 모른다고. 그래, 남편은 이제 무슨 일 하려고? 저랑 남편은 물류창고에서 일하고 있어요. 다시 그리로 돌아가야죠. 그러지 말고 내 밑에서 일해보지 않을 텐가. 내 상가에 자리 하나 줄 테니까 거기서 장사 한번 해봐. 처음부터 돈 많이 벌겠다는 욕심은 하지 말고 사람 상대하는 거 배우면서 열심히 일해보라고. 내가 임대료 같은 건 받지 않을게. 인테리어랑 재료비 같은 것도 모두 지원해주고 말이야. 민준과 지영은 너무 과한 선물이라 거절하려고 했지만 여사님이 한사코 자기 밑에서 일하길 바란다며 부탁하듯이 말씀하셔서 감사히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두 부부는 물류창고가 아닌 김순복 여사님의 황금상가 1층에서 야채와 과일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워서 말도 잘 못했지만 하다 보니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도록 크게 터져 나왔습니다. 장사를 무진장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사님이 만족할 정도로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민준과 지영은 악마 같던 시아버지 때문에 고통스럽긴 했지만 그 덕분에 귀한 조력자를 얻고 더욱 단단해진 부부의 사랑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